안녕하세요. 아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앞으로 소형 평형 아파트가 더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갖다 매일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해가는 과정에서 좀 데이터가 수집되면은 약간 좀 더 부족한 것 같고 또 더 데이터를 보완시키고 자꾸 제 욕심 때문에 방송이 하루 이틀씩 지연되곤 합니다. 가끔씩은 영상을 갖다 만들다가도 영상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영상의 만족도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장되는 영상들도 참 많다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대략적으로 차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서울은 소형 평형의 평당가,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당 단가를 갖다 그때 분석했었죠. 소형 평형의 면적당 단가가 84스퀘어미터 중형 평형대를 갖다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갖다 더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여타 광역시에서는 오히려 중형 평형대가 소형 평형대보다 평당가가 훨씬 더 높고, 그냥 평당가라고 할게요. 평당가가 더 높고, 그리고 오히려 소형 평형대와의 가격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일부 파워블로거들 아니면은 부동산 강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가구 구성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평형이 대세일 것이다 라는 주장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팩트는 아닌 듯 보였어요. 자, 참, 여기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구당 구성원 수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4명이고 뭐 각 광역시마다 그리고 각 자치도마다 2.4명에서 2.5명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2.2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정정해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면적대, 우리가 거주하는 면적대가 과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면적이 넓은 것인지 좁은 것인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먼저 다른 국가들, 다른 나라들의 1인당 거주 면적은 어떻게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입니다. 지금 해당 면적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의 거주 면적이고요.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31.2스퀘어미터가 나타나는데요. 이 31.2스퀘어미터라는 거는 그럼 평균 가구 구성원이 3명일 경우에는 93스퀘어미터가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93스퀘어미터라는 것은요, 연면적을 갖다가 인구수로 나누어서 도출한 자료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93스퀘어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분양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고요. 여기를 전용률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인 거주 공간은 전용률 약 75%를 가정했을 때 23.4스퀘어미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23스퀘어미터, 그러면은 2인 가족 기준일 때는 46스퀘어미터가 되고요.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2스퀘어미터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84스퀘어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59스퀘어미터죠. 그럼 이 중간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4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30평형대고 그리고 59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20평형대죠. 딱 이 중간 수준의 3인 가구 평균 거주 면적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1인당 거주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2011년도에는 너무 또 열악했어요. 26.2스퀘어미터에다가 점점 상승해서 27.8, 28.5, 31.7, 33.5, 2015년도에 33.5를 기록했는데 2016년부터 다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당 거주 면적이란 부분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31.2스퀘어미터가 넓은 것인지 좁은 것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띄워드린 자료가 바로 미국, 그리고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입니다. 놀랍죠? 자, 미국이야 당연히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1인당 주거 면적이 65스퀘어미터로 나타나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65스퀘어미터를 갖다가 1인 평균이 거주하는데 우리나라는 31.2스퀘어미터 반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에서 한 명이 누리는 공간을 우리나라는 2명 이상이 누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미국이 워낙에 땅덩어리도 넓고 더군다나 미국은 큰 걸 좋아하기에 뭐 이런 현상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 런던 도심지에는 주택이 부족해서 주거가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보이는 지역인데, 자, 영국도 실질적으로 주거 만족도는 상당히 더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집들이 상당히 좁다라고 느껴지는 곳이고요.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영국이 40.9 스퀘어미터, 우리나라 31.2 스퀘어미터보다 분명히 높게 나타납니다. 더 재밌는 점, 일본 애들 정말 좁은 집에 산다. 일본 애들 정말 이렇게 좁은 공간에 상당히 진짜 사람이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공간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일본조차도 1인당 평균 거주 면적, 주거 면적은 39.4스퀘어미터로 나타나요. 자,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주거 면적이 31.2스퀘어미터로 나타나죠. 자, 사실상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일본보다도 열악하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돼 가지고 신뢰성? 사실 이 자료는 출처가 통계청의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아포유가 만들어낸 자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통계청에서 만들어낸 자료예요. 자,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거주 면적은 상당히 열악하다. 자, 여기서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전용률은 아니에요. 일본도 연면적에서 인구수를 나눠서 계산한 건데,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 1인당 거주면적 이걸 갖다가 전용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용률로 환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일본에서 2인 가족 기준 평균 주거 면적은 59.1스퀘어미터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3인 가족 기준 주거 면적은 88.6스퀘어미터로 나타납니다. 제가 84스퀘어미터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84스퀘어미터죠. 일본에서 3인 가족이 사는 공간은 우리나라 30평대 아파트보다 조금 더 큰 면적, 이런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게 통계상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일본 사람들은 정말 좁은 집에서 산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좁은 공간을 갖다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1인당 주거 면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상당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외국 학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논문이 필요할까도 싶어요. 당연히 내가 거주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의 삶의 쾌적성이라든지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1인당 거주 면적은 다른 국가
하다못해 그 땅덩어리 그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좁은 주거 면적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 얘기를 안 해줘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주거 면적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건 국토교통부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을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평균 3인 가족 기준, 전용 면적 기준 88스퀘어미터의 주거 공간을 향유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70.2스퀘어미터의 주거 공간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던 상식과는 좀 많이 다르죠. 자, 항상 보유는 여러분들의 상식을 갖다가 깨놓는데 재미가 들렸나 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해오도 고정관념과는 다른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제가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런데 우리나라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소형평형, 중형평형 가격대가 지역별로 따로 논단 말이죠. 평당가 기준으로 봤을 때 기타 광역시의 경우는 평당가가 중형평형과 소형평형의 가격 격차를 최근 많이 벌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오히려 서울은 중형평형보다 소형평형 평당가가 뚫고 올라가서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소형평형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관련돼서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방은 상승한 오히려 중형평형이 더 잘 나간다. 그리고 1인당 주거 면적 자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개인의 행복은 더 넓어지기에 1인, 2인 가구에서 5구스퀘어미터에 살아야 된다? 2인 가구에서 소형평형에 산다? 이거는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도심지, 서울 지역에서는 자꾸 소형평형이 더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서울에서 가구 구성원 수가 다른 타 지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만 더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방송에 대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본인들의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서울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욕망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평형이라도 사람들이 더 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분명 응당 맞는 주장일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을 해드리죠. 자, 저는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세금 체계를 꼽고 싶습니다. 잘못된 세금 체계라뇨?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세금은 다 차등과세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내 집을 처음 마련하셨다면 첫 번째로 내야 되는 세금, 그 세금이 뭔가요? 취득세죠. 여러분들께서 취득세를 납부하심에 있어서도 이 차등과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5구스퀘어미터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제 5.1억이 됐고요. 그리고 84스퀘어미터 평균 아파트 가격은 6.6억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송이 있었어 하면 지난 방송을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6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세가 취득세 차등 구간이 발생되죠. 6억 이하일 경우에는 6억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인데 반해 6억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2%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취득세 부분 여러분들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5구 스퀘어미터 아파트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취득세가 평균을 갖다 적용했을 때 취득세가 500만 원밖에 발생되지 않아요. 500만 원이 발생되는데 반해 84 스퀘어미터 아파트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0.2% 붙어서 1,300만 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취득세에서부터 800만 원이라는 큰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되죠. 자, 여러분들께서 5구 스퀘어미터를 구매하시건 84 스퀘어미터를 구매하시건 비슷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가정하면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비슷한 가격으로 상승 가능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입 비용이 적은, 세금 투입 비용이 적은 소형 평형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차등과세를 둔 이유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등과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취득세에서부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형 평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소형 평형으로 몰리게 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투자자들이 소형 평형으로 더 몰려서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형 평형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집에 좀 돈이 있어서 나는 신혼생활 84스퀘어부터 시작할래. 나는 120스퀘어미터부터 시작할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첫 주택 장만을 한다면 중대형 평형으로 갈까요? 아니면 소형 평형으로 갈까요? 당연히 소형 평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세금 체계가 차등과세가 발생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같은 가격이 올라도 투입 비용이 적은 소형평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소형평이 투자자들이 더 몰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소형평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보시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면적대가 소형 평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일단 취득세, 세금부터 줄여야 절세가 투자의 기본 철칙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형의 투자자들은 더 몰려들게 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더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득세, 차등과세를 둔 부분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갖다 더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를 갖다 범하게 된 거죠.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취득세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에요. 자, 투자자들이 과연 세금을 더 내고 대형평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부가 대형평형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취득세 세금을 갖다 높여가지고 대형평형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서민들에게 필요한 소형평형에 세금을 갖다 적게 부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형평형으로 투자자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형평형이 왜 집값 안 오르냐고요?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에서 합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이 같이 믹스가 되어야 정말 훌륭한 과세 정책이 나타나는데, 우선 당장 합리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맞잖아, 더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되는 게 맞잖아 라는 합리성 부분만 법에 녹여내다 보니까 현실성 부분은 아예 결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오히려 소형평형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투자자들 보셨으면 주변에 투자자들이 대형평형에 투자하시는 거 봤나요? 투자자들이 난 150스퀘어미터 이번에 투자용으로 샀어 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일반적으로 나 소형평형 아파트 샀어 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이 부분이 벌써 취득세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최근 종부세 증세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 아마 좀 화두가 될 거예요. 종부세 이번 상승률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전 지속적으로 종부세가 이번에 좀 세다 계속 경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종부세 부담. 자,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면은 적어도 또 같은 입지더라도 더 넓은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에 가야겠죠. 종부세 부담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대형평에 앞으로 더 이건 심화될 거예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소형평에서 대형평으로 옮겨 탈 생각을 못 합니다.
소형평형에서 대형평형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종부세가 두려워서 아유 그냥 좀 불편해도 소형평형 살지 하고 소형평형이 버티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9스퀘어미터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59스퀘어미터입니다. 실수요자 측면에서는요. 바로 뭐 말씀드렸다시피 84라든지 뭐 120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은 돈으로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소형평인 59스퀘어미터를 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59스퀘어미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 애들도 컸고 이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어 하고 자연스럽게 59스퀘어미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84스퀘어미터로 이동해야 되는데 84스퀘어미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닥치게 될 종부세 부담이 또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에요. 그럼 59스퀘어미터의 사람들이 팔고 84스퀘어미터로 집을 확장해서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9스퀘어미터의 매물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주택시장 순환을 해야 돼요. 59스퀘어미터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 이제 집을 갖다가 넓혀가야지 하고 84스퀘어미터로 넓혀가고 그럼 84스퀘어미터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120으로 넘어가고 120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160, 170으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주택시장이 계속 순환의 고리를 타야 되는데 59스퀘어미터에서 사람들이 유지부동 꿈쩍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올라가려면 세금이 들어가니까 이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무서워지니까 더군다나 취득세율도 올라가려면은 더 높은 취득세율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서울에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형평형은 앞으로도 더 상승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59스퀘어미터에 살던 사람들이 팔고 84스퀘어미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경제적인 자율성,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세금 다 내고 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양도세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양도세 지금 여기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양도세율 지금 과표 1200만원 이하 6% 저렴하죠. 4600만원 이하 그리고 8800만원 이하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1억 5천 이하 35%, 3억 이하 38%. 자, 서울에서 사실상 지금 1억 5천 정도 안 오른 주택, 뭐, 물론,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뭐, 마용성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강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들 서울 1, 2분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1억 5천 이상 안 오른 지역이 별로 없죠. 자, 여기서 1억 5천. 세금이 38%가 붙습니다. 자, 38%가 붙는데요.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시죠? 2주택자는 10%의 탄력세율이 붙고 3주택자는 20%의 탄력세율이 붙습니다. 반 이상을 갖다가 양도세로 내야 되는 거죠, 차익에. 자, 여기서 바라봤을 때 투자자적인 입장, 세금을 갖다가 절세시키는 게 투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벌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자 또다시 투자자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요? 대형평형 큰 돈 투자해가지고 뭐 3억 벌면 뭐합니까? 4억, 5억 벌면 뭐합니까? 세금을 6, 70% 내고 나면요. 차라리 한 7, 8천 정도 벌고 나서 세금을 갖다가 뭐 한 30% 선에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더 또 소형 평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세금 과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이 세금 체제가 더 사람들을 갖다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이 2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1억을 벌었어요. 1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억이 아니라 5억을 투자했어요. 5억을 투자해서 2억 5천을 벌었어요. 그럼 양도세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실제 수익률이란 부분,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인데요. 세금 절세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취득세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양도세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럼 투자자들은 어딜 가죠? 당연한 거죠. 같은 지역에서 이왕이면 같은 지역에서 소형 평형으로 가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정부가 투자자들을 완전 말살시켜버린다, 뭐 그게 아닌 한 오히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서의 소형 평형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소형 평형이 대형 평형의 평단가를 앞질렀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이 서울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세금 체제 때문에. 5구 스퀘어미터 실수요자조차도 앞으로 뭐 마영성이라든가 마영성 중에는 이미 5구 스퀘어미터도 10억 넘은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구 제곱미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84 스퀘어미터로 가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는 게 겁나서라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고요. 더군다나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나요?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오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해서 다시 핀트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런데 왜 지방은 중형 평형대가 더 높게 상승하느냐, 평단가가. 자, 모든 세금의 규제가 서울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자, 취득세에 대해서 차등과세가 발생되는 6억, 뭐 지방 광역시에서 6억 넘어가는 주택이 얼마나 있나요? 거의 차이가 없죠. 84 스퀘어미터가 지방에서 6억 넘어가는 데는 거의 드물죠. 지방 광역시에서.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는 세금 규제에 대해서 별로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거주 이전이 편안하게 됩니다. 5구 스퀘어미터 살다가 애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 84 스퀘어미터로 이동해야지 하고 이동하더라도 양도 차익도 별로 안 돼요. 원래 총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구 스퀘어미터, 84 스퀘어미터 사람들의 인구 변화에 따라,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신혼부부의 증감에 따라서 84 스퀘어미터와 5구 스퀘어미터 간의 가격대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현상이 반복될 수 있지만, 서울은 정부의 세금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주 이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앞으로도 계속 소형 평형 때는 더 높은 상승을 거치고 중형 평형 때, 대형 평형 때는 좀 머무르는 그런 시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은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잘못된 세금 체제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이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양도세, 과도한 양도세라든가 아니면은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좀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5구 스퀘어미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녀가 성장해도 그냥 불편한 대로, 좁은 대로 그냥 억지로 삽니다. 그렇게 되면 5구 스퀘어미터의 물량이 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5구 스퀘어미터가 계속 가격을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84 스퀘어미터, 그리고 그 위에 중대형 평형 5구 스퀘어미터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얘네들은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날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수요만 억제시켜 놓은 거예요. 수요만, 야 너희 집 사지 마 하고 딱 매놓은 상태에 불과하고요. 매물은 여전히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개월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선 당장 서울을 지금 현재 막대한 입주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전세 물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규 입주 물량이라든가 전세가는 서울 내년 상반기에도 하향기를 갖다 계속 거칠 거예요. 그런데 이 입주 물량 시즌이 어느 정도 거치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내년 하반기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과연 주택시장 안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수요만 막 정부에서 억제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뭐 1주택자도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한다고 그러면은 뭐 매도 조건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출을 안 해준대요. 대출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아예. 자,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를 잡으면 잡을수록 내수 경기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정책적 부담감은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몰리는 곳은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그래, 기다려볼게. 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압박감을 느낀 건 전부예요. 제가 봤을 땐. 자, 제 지난 방송들을 다 보셨다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현재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은 투자자가 아니라 현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오늘 방송, 지난 방송들 안 보시고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가 어려우실 테지만 제 지난 방송들을 다 보신다면은 지금 왜 주택가격이 폭등했는지 이런 부분 가장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작년 12월부터 주택시장 폭등한다 하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폭등이요?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수요만 억제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들,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되었고 지금 부동산 정책 발표되고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었고 정말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방송 듣고 나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겁니다. 국내에서는요. 이 방송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을 갖다가 좀 강행해서 촬영을 했어요. 좀 오늘 스케줄도 너무 좀 바빴고 그리고 내일은 또 가족 결혼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촌 결혼이 있어가지고 또 결혼식장도 가봐야 되는데 제가 하루 있다가 방송 올려드린다고 약속드린 부분 때문에 오늘 지금 급하게 지금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인 만큼 좀 영상 중간중간에 논리적 개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 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편집 부분이 약간 좀 어설프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평가를 내린다면은 한 100점 만점 중에 50점 정도 좀 방송이 오늘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개연성이 논리적 개연성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인정하고 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방송이지만 이번에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부터 더 유익하고 더 알차게 그리고 좀 더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안포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